어서 오세요. 세계 정보를 가는 길 3편입니다. 근데 3편이 1편과 2편에 비해서는 딱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배 정도 많아서 이거 요약하는데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요약하는 와중에도 길도 잃어요. 그리고 3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록펠러와 로스차일드에 관한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미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죠.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 세워서 1882년 스탠다드 트러스트라고 해서 기업을 거대하게 만들었죠. 1879년 9년 만에 1870년서부터 1879년까지 한 10년 만에 미국 석유의 90%를 정제 유통을 시켰어요. 지금처럼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그 당시 석유의 쓰임새가 거의 등유, 불 켜는 거, 스토브 이런 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석유 정제와 유통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그보다는 그 화학 제품 그리고 화학 서비스, 휘발유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당시에 이제 에탄올로 다녔단 말이에요. 에탄올로 다니는 자동차가 되게 많았습니다. 옥수수 기름 뽑아갖고. 그러면 매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휘발유로 그걸 바꿔야 했던 공격적으로 차를 휘발유로 바꿔 나갔어요. 제너럴 모터스도 그래서 세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품이라든가 의학 같은 것들도 석유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 게 록펠러 산업의 기반입니다. 반면 로스차일드는 알다시피 이제 돈놀이하고 귀금속 유통이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이요 19세기 동안 20세기 초반까지도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었어요. 영업이 다르잖아요. 영업이 더 달라. 동업한 일도 없었고 필요하다 싶으면 거간꾼, JP 모건 같은 거간꾼 시켜갖고 돈 유통시키면 되는 것이고. 종교도 록펠러는 그 주일 교사를 했을 만큼 침례교 단단한 침례교 신자였고요. 로스차일드는 알다시피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유대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고 그 무엇보다 유대인의 어떤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오니스트였어요. 완전히 다르죠. 록펠러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로스차일드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양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록펠러는 공격적이고 가차없었고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상당히 협상적이고 외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융 영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결정은 과감하게 하지만 그 흐름은 되게 부드럽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하지만 산업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여야 되고 가차없이 잘 나가는 기업 부숴야 되고 영업비밀을 훔쳐와야 되고 이런 록펠러는 공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그 기업가가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와요. 이게 세계의 큰 흐름이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의도와 정신 상태가 서로 그쪽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그 배경이 말입니다. 딱 두 개예요. 달러 표시 결제하고요. 석유입니다. 달러 표시 결제를 위해서는 다 아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870년서부터 1971년까지 금본위제라 그래요. 금본위제거든요. 국제 결제할 때 금을 갖다 줘야 돼요. 달러 이런 게 아니라 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나 금화를 사용하든가 금본위제라 하더라도 큰 돈은 종이 형태로 돌아다니게 돼 있죠. 금화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드바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물건 사는데 오로지 무역에서만 벌어진 일인데 무역에서도 그 금을 오락가락 배에 싣고 가다가 침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증권 형태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강대국일수록 교역이 종이 형태로 되죠. 일단 강대국들은 이제 교역의 양과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청 기업 많이 있는 그 주변국들도 이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들의
그 지폐에 신뢰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이 형태로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또 가진 금에 대비해서 원래 가진 금만큼 그 지폐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진 금에 대비해서 지폐 인쇄량을 늘리면 이거 대박 나는 거죠, 당연히. 요 짓을만 해요. 요 짓을 록펠러가 해왔어요. 실은 그 은근하게. 또 이 대박이 진짜 날라면 이게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대박을 한번 진짜 치려면 금화 자체를 없애버리고 지폐의 양을 늘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중앙은행이라고 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 내가 록펠러야. 돈을 벌어야 되겠어. 내가 로스차일드야. 돈을 벌어야 되겠어. 시중에서 쓰는 금 때문에 내가 지금 남발하는 지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줘? 내 지폐를 누가 가져가냐고. 양을 늘리면. 그럼 지폐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네?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지폐의 양을 줄이든가 아니면 금화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폐의 양을 줄이겠어요? 그러면 돈 안 못 벌잖아. 금화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화를. 이 작업이 20세기 초에 계속 벌어집니다. 금화를 없애는 작업이. 또 기축통화라 그래갖고요. 이 기축통화라는 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대국의 교육이 자기네들 지폐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은근히 그냥 기축통화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 뿐이지 공식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화해야 됩니다. 공식화하게 되면 해외에 금을 모을 수 있어. 자기가 뿌린 지폐를 갖다 주고 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 물론 그쪽에서 그 지폐를 다시 나한테 주고 금을 달라 그러면 나는 다시 금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깡패인데 주겠어?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또 금본위제 자체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도 귀찮아. 금본위제도 자꾸 뭐라 그래. 에? 내가 일진이야. 내가 저기 노트 그냥 북 찢어갖고 야 새끼야 이거 줄 테니까 너 도시락 이리 내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이상한 놈이 또 하나 와서 내 도시락 안 줄 거야. 그까지 종이에 내가 도시락을 왜 주냐. 이렇게 대드는 놈이 있거든. 그럼 근본위제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국제결제가 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력 쓰면 됩니다. 국제결제, 석유라는 이름을 싹 그 얼굴 마스크를 딱 석유로 쓰고요. 그 뒤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면 국제결제의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어차피 폭력이에요. 이게 다 폭력인데요. 그래서 국가란 폭력이고 세계 정부도 결국 폭력을 사용하는 건데요. 뒤에 폭력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 근대사라고 하는 게 이게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대보다는 옛날 구체제와 중세를 좋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폭력으로 일을 안 했습니다. 도덕으로 했습니다. 도덕, 윤리, 가치, 덕 이런 개념 하에서 국제 관계가 이어졌지, 이렇게 무식하게 폭력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폭력, 깡패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또 바뀌죠.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중국이 뭐 부상을 했네 어쩌네 이러면서. 근데 그 일진놈이 예전에 일진놈이 새로운 일진놈이랑 같이 붙어버리면 어떡해. 또한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 두 놈이 붙어갖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신뢰가 남아 있었어요. 미국한테. 두 놈한테 다 신뢰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회가 또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우리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서 벌어지겠죠. 쓸데없는 그 미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록펠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우리가 성공한 경우는 달러로 결제했을 때다. 이게 언제 때 한 얘기냐면 1910년, 20년, 30년 그 언저리 흘러가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줄줄이 매번 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끝없이 얘기했으니까. 이 결제가 실패하면 나라와 노동자들에게도 손실이 온다. 월급 못 준다. 우리 가장 거대한 지지자 중 하나가 워싱턴의 미국 국무부다. 즉 가진 금에 비하여 지폐를 더 찍게 한 게 실은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앙은행 세우기 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달러를 미국의 그 힘에 기반해서 그 달러를 유럽에서 결제하고 아시아에서 결제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요, 돈 가치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려면 금 가격과 비교하면 됩니다. 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예. 보통 그 세계 각국의 번원통화라는 게 이제 자기 국가가 찍은 돈, 예, 현금으로도 돌아다닐 테고, 은행에 계좌로 묶여 있을 테고, 그 두 개를 모두 번원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번원통화를 말이야,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으면 돈 더 찍어요. 그러니까 번원통화마저도 더 찍었어요. 그 가진 금에 비하여. 예? 원래가 그래요. 지폐 쓰는 사람들은요. 지폐를 왜 만들었겠어요? 금에 대비해서 더 많이 찍으려고 지폐를 찍은 거예요. 뭐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잃어버리면 분실하면 어떡하냐. 이게 죄다가 헛소리고요. 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진 금에 비해서 더 찍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그 링컨이 지폐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 가격이 하락하죠. 즉,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지폐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금 가격이 제 시간까지 올라오는데 한 15년 가까이 걸리는데 15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자기네 자산 가치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 노동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노동을 통해서 금 가격을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링컨도 개자식이죠. 그죠? 예. 보증해준다며. 예? 나중에 보증해준다며. 근데 보증해준다고 말해놓고 제가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총 맞아서 안 죽었어도 보증 못해줘요, 이거. 지폐 찍은 거.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3년에 루즈벨트가 한 번 더 이상한 짓을 하죠. 예, 한 번 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시중에 금을 유통 금지시켜버려요.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금을 유통 금지시킨 거예요. 그 말을 없애야 되거든요, 실은. 예. 그래서 1온스당 20.67달러를 바꿔줄 테니까 은행에 갖고 와서 다 바꿔라 그랬어요. 지폐로 다 바꿔라. 예? 만약 안 바꿨다가 혹 경찰이 쳐들어가서 너희 집에 실제로 쳐들어갔습니다. 집에 가가호호 방문도 했어요. 해서 만약 금이 발견됐다. 예? 그러면 그 당시 벌금이 1만 달러였어요. 지금 돈으로 20만 달러를 내야 됐습니다. 이거 미친 거죠? 이 미친 짓을 했다니까? 근데 왜 이 미친 짓을 왜 했을까? 꼭 해야 했기 때문에. 왜? 1913년 중앙은행 이후로 1934년까지 한 1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폐가 발행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요. 그거를 갖다가 금에 맞춰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 더 찍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을 깡그리 긁어다가 중앙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에서 지폐를 남발을 해서 20.67달러로 바꿔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의 공식 가격을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미국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얼마 잃어버린 거지? 14달러 14.34달러 잃어버렸어. 41%를 잃어버렸어요. 미국 전체 국민들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네 자산 가치가 41%를 잃어버리고 그 나머지 가치를 모두 누가 가져갔다? 록펠러, 로스차일드, JP 모건이 가져갔다. 그 짓을 누가 했다? 루즈벨트가 했다. 루즈벨트는 어디 출신이다?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JP 모건의 완전 꼭두각시 우드로 윌슨 가족 멤버였죠. 뭐 얘기는 나중에 한다고 치고.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져요. 35달러로 훅 떨어지죠. 그래 그게 계속 유지가 된 게 1971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1온스당 35달러가 1971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달러 지폐 엄청나게 찍어대기 시작하니까 프랑스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달러 줄 테니까 금 달라 그랬죠. 그때부터 금 못 준다 그래버렸죠. 프랑스만 딱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1971년에 벌어진 일이고 금 가격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기 어려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락을 겪게 되죠. 헨리 키신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1971년. 그래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시켜가지고 석유 보증을 시켜줘요. 예, 석유 달러를 만들 테니까 이걸 금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금도 땅에 있고 석유도 땅 속에 있으니까 양이 얼마만지 모른다. 퍼낼 정도만 생각해보자.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금 양을 조절하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놨어. 네? 이거 이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그러니까 또 달러 가격이 또 올라가긴 올라가네. 예? 금 가격이 또 올라가요. 응? 이 전 세계 대중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오냐 해주니까 그런 거 보자. 한 번 더 당합니다. 2008년에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쏟아부어갖고 금 가격이 또 무지막지하게 폭락합니다. 금을 보유하자 이런 얘기 이때부터 무지막지하게 나왔어요. 금 갖고 있어라. 이제 갖고 있는 건 나쁘진 않아요. 오늘 나쁘진 않은데요. 금화를 다시 쓰게 만들까 이놈들이? 생각해보세요. 금을 본위로 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까 이놈들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디지털로 바꾸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금은 이제 없는 거예요. 금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되겠죠. 모르죠? 갑자기 러시아가 팽 돌아갔고, 중국도 팽 돌아갔고, 금본위제, 디지털 본위제 반반씩 하자라든가, 이럴지도 모르겠고, 친의 속내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거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폐를 금보다 많이 찍거나 아니면 금에 상관없이 지폐를 찍고자 하는 거대한 금융가들의 욕망이요. 록펠러와 로스차일드를 단단하게 묶어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미국 국무부로 하여금 계속 지폐를 더 많이 찍도록 유도를 했죠. 그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 1913년 로스차일드와 JP모건과 합세해갖고 중앙은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을 자기네가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마구 찍어대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찍는 바람에, 멋더러 찍는 바람에,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금 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달러의 강세를 다시 올려놓는 그런 일을 루즈벨트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 자식이 잘 해내죠. 그래서 1934년부터 35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돈도 적게 찍습니다. 돈도 적게 찍어요. 양적 완화 같은 걸 안 한다고요. 뭐 때문에 안 했을까? 1929년에도 양적 완화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안 했을 뿐이지, 단발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1934년부터 무려 10년간 양적 완화를 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기보다 금에 맞추어서 도치표를 계속 찍어내요. 가진 금에 맞추어서. 뭐 때문에 그랬을까? 기축통화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순서가 1, 2, 3, 4, 5, 6.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금에 맞춰서 일단 달러를 찍어둬야 돼. 나 금 많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벌여갖고 기축통화를 공식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실은 돈을 위한 작업이죠. 물론 한 가지 목적은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얘네들은요, 목적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여러 가지 두고 한 가지 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제 금융 측면에서만 본다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지폐인 달러예요. 금화 달러가 아니라, 금보증 달러도 아니고, 이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도 아니라, 이게 원래가 오래된 일이니까.
예? 한 800년 내내 금융가들은 어떻게 하면 종이돈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종이돈 만들까 매일 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화된 게 바로 1934년 미국의 금가치 하락부터 시작한 거예요. 1온스당 20.67달러였던 것을 갖다가 단 1년 만에 1온스당 35달러로 딱 책정하고 그 이후부터 자기네가 보유한 금에 맞추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공식적으로 기축통화화 시킨 겁니다. 1944년. 자, 기축통화한 이후부터 혹시 저 그림 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은 1944년 이후부터 빨간색 선이 연두색 선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아, 걔 됐다 이거야. 이제 기축통화 됐어. 이제 지폐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가진 금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예? 이 금의 양이 그 연두색인데요.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 예? 미국 국가가 갖고 있다고 하는 퍼스녹스에 갖고 있다고 하는 금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계속 개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놈들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금들이 다. 그 얘기들은 뭐 이미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폐는 거꾸로 계속 찍어댑니다. 1970년대까지 이렇게 찍어댔단 말이에요. 응? 지금은 저 빨간색 선이요. 지금 갖고 있는 화면에 10배 이상 넘어가 버립니다. 완전 쓰레기 돼버린 거죠, 이게, 달러가. 자, 이 큰 선에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의 이익이 찰싹 달라 붙었다는 겁니다. 물론 JP 모건을 포함해서. 그래서 20세기란 건 뭐냐? 이 금을 지폐로 바꾸기 위한 이 새 가문의 시대였다. 이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폐 체제를 확대하고 유지시켜줄 20세기 산업은 당연히 석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석유예요. 석유로 기축통화인 지폐도 보증한다 그러고, 네가 뭔데 함부로 석유로 보증하겠다는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석유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산업 자체를 다 석유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의 본격적인 공조는 달러 결제. 그래서 합친 게 1913년, 그죠? 그리고 석유 산업의 세계화. 여기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로스차일드는 금융했다면서 석유는 어떻게 된 거야? 어이구, 로스차일드가 바보인 줄 알아요? 로스차일드는 19세기 말부터 석유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부터 세계 3대 석유 재벌이었어요. 로스차일드가. 1등이 스탠다드 오일이었고요. 록펠러고요. 2등이 브라노벨이라고 하는 노벨. 알프레드 노벨 있죠? 노벨상 받는 사람. 그 큰형님 두 분. 루드비히하고 또 누구더라? 큰형님 두 분이 브라노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로스차일드예요. 알퐁소 로스차일드의 브니토라고 하는 카스피안 앤 블랙시 오일 컴퍼니. 이게 전 세계를 3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한 70% 이상은 스탠다드 오일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 브라노벨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한 10% 정도 로스차일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은 뭐 로스차일드가 셌죠, 당연히.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87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텍사스, 이걸 스탠다드 오일 그 록펠러가 퍼내고 있었고, 러시아 바쿠 지역, 아제르바이잔이죠, 지금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에 노벨 형제가 석유를 퍼내고 있었고, 그 지금의 조지아에 그 바툼이라고 또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바툼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툼에는 로스차일드가 거기서 석유를 퍼냈죠. 예, 근데 그 지가 퍼낸 게 아니라 남이 퍼내고 자기는 정제하고 유통만 했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도 그렇게 대단치도 않고요. 그리고,
땅에서 뽑아내는 그 석유 그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가서 퍼 올릴게. 그러면 좋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각국의 그 왕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퍼 나가요. 빨리빨리 퍼라. 뭐 돈 되면 나 더 돈 좀 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그 중동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중동에서도 보통 에미르가는 뭐 이런 에미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왕, 부족장한테 뇌물하고 옵션을 주면 돼요. 뇌물 한번 간단한 예를 들면 1901년에 그 페르시아에는 금광업자가 가가지고 그 원유 좀 파야 되겠다. 그래? 그럼 나 얼마 줄래? $20,000 줬어요. 고작 $20,000 줬다고. 그리고 원유 수익의 16%를 받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말이에요.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아프리카 채굴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서 대통령한테요. 정치 자금 주고요. 지금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주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몇 퍼센트 주는데요. 한 30% 달라 그러죠, 요새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그래갖고 한국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국 그 장사 눈에 밝은 그 교회 전도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 폐광된 거 인수해가지고 퍼내고 대통령한테 얼마 주고 몇 퍼센트 계약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 회사한테 속은 거고 알고 봤더니 그런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왔습니다. 저한테까지도 오파가 올 정도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쉬웠다고요? 채굴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남부, 그 당시 러시아 남부 바쿠 쪽에 노벨 형제가 브라노벨이라고 하는 그 석유사를, 석유 채굴과 정제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 건너편에 조르지아 땅에, 어차피 좀 러시아 땅 영향권에 있잖아요. 땅에 바툼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스차일드가 석유를 캐내고 있었다. 그래서, 1880년대에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와 또 노벨 형제와 로스차일드가 세계 석유 생산과 유통에 3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70% 이상은 록펠러가 주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1885년에 그 노벨 형제가 그 금전적인 문제, 기계도 들여와야 했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로스차일드가 그러려면 차라리 당신네 브라노벨, 노벨 석유사의 그 지분 51%를 나한테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돈 좀 융자하자는데 왜 회사를 달라는 거야? 에? 그러고 나서 결렬됐어요. 결렬돼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융자를 이미 받고 있었거든요. 로스차일드한테 브라노벨이. 그래서 러시아 정부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상당히 많은 걸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벨 형제는 말이에요. 되게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기업 사회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벨 형제가요, 그 바쿠에서 그 노동자들한테 그 스톡 옵션까지 줬다고요. 40%를 줬다고요. 스톡 옵션을. 그럴 만큼 아주 건강한 그 기업이었고, 노동자 중심의 기업이었고, 병원도 지어줬었고, 숙소, 가족들에 대한 모든 그 복지 혜택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 노벨 형제는. 록펠러랑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좀 다른 얘기를 흘러니다만 꼭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그 바쿠 유전을 불태워버린 놈이 누구죠?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그리고 생페테르스부르크 본사에 찾아가서, 브라노벨 석유사 본사에 찾아가서 사무실 깽판 부리면서 서랍 속에 있는 현금까지 다 훔쳐간 놈이 누구죠? 이오셉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닌은 그 바쿠 유전 다 뽀개버리고 누구한테 넘기죠? 록펠러한테 넘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볼셰비키 정부가 했던 짓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떠한 종류의 공산주의 개념에도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저희 세계 정부를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죠. 1884년에 로스차일드와 브라노벨 사이에 그 융자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록펠러가 러시아 유전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항상 이놈은 항상 독점해야 되니까 브라노벨한테 손을 내밉니다. 1885년 그 회사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안 판다 그랬죠. 당연히. 그러니까 런던에 석유 회사를 세우죠. 석유 회사를 런던에 1888년에 영국의 영미 석유 회사를 세우는데 그게 지금의 에쏘입니다. 1990년에 엑선 모빌로 바뀌었죠. 그 영국 지부를 거기 하나 세우고요. 독일 브레멘일 겁니다. 브레멘. 독일의 다프그를 세워요. 그게 엑선모빌 독일 지부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유통까지 모두 장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로스차일드가 유통은 아주 깔끔하게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깔끔하게 그 유통, 얘네 원래가 이제 로스차일드는 손에 그 흙 안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가 이 지중해를 통해 갖고 수에즈 운하가 뚫린 게 1869년이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갖고 인도까지 석유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실어 나른 게 몇 년이더라? 처음 석유 실어 나른 게 1800 아마 80년 될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그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아프리카에도 석유를 공급을 해야 하겠지만 식민지 여러분들다가 저기 해야 되겠지만 지중해 선을 로스차일드가 장악하고 있다고? 이게 마르크스 사무엘인가 하는 사람이 배를 유조선을 띄웠을 거예요. 그게 로스차일드 겁니다. 마르크스 사무엘 자체도 유대인이고 서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록펠러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유조선 문제도 해결을 봐야 되겠고 석유 가격 문제도 해결을 봐야 되겠으며 저 러시아 쪽에서 석유를 세계에서 20%의 생산을 자랑하는 브라노벨도 손을 봐야 되겠고 또 브라노벨에 재정 지원을 해준 러시아 정부도 손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 쪽에서 알퐁소 로스차일드한테 제안을 할 게 있다면서 좀 오시겠습니까? 해가지고 1892년에 알퐁소 로스차일드가 뉴욕에 있는 록펠러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게 세상 처음 만난 거예요. 이 두 가문이 처음 만난 게 1892년 뉴욕에서 알퐁소 로스차일드와 그 록펠러가 세상에 처음 만난 일인 것 되겠다. 이 공통의 목표가 뭐냐면 브라노벨은 작은 목표고요. 러시아가 큰 목표고요. 더 큰 목표가 이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대서양길과 지중해길을 유조선을 역지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집회를 통한 세계 장악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브라노벨을 깨트리는 일이고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일인데 얘네가 뉴욕 사무실에서 뭐라고 속닥거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 이후에 이 두 기업의 행보를 봤을 때 바로 그 시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러일 전쟁 일으킨 것부터 시작해서 둘이 같이 일으켰거든요. 그거를 러일 전쟁을. 지금까지 흘러온 거 보면 이 자식들이 1892년에 웬만한 얘기는 좀 하고 같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노벨 문제는 이제 3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